한국의 살인사건 35번째입니다. 네, 드디어 또 올 것이 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살인범입니다. 강호순입니다. 강호순이 맞아요. 예. 네, 강호순이요 총 10명의 여성을 살해를 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유영철과 정남규와는 다른 살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요. 강호순이도 엄밀히 얘기하면 뭐 꼭 따지면 쾌락살인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테드 번디 유형. 네, 그러니까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납치한 이후에 강간하고 살해하는 거. 네. 패턴이. 근데 유영철이나 정남규 기존에 보이는 연쇄 살인범들하고 살짝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불우한 환경에서 살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뭐 유영철이나 정남규는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율락 여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살해를 한다라는 이유가 있었다면 강호순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목적, 자기가 살해를 하고 싶던 살인 충동에 의해서 살해를 한 살인마입니다. 강호순이를 이제 먼저 표현을 뭐 다 아시겠지만 해드리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호순이는 2006년 9월 달부터 물론 이제 2006년 9월 이전의 범행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 마지막으로 이 검거될 때까지 약 2년 남짓이죠. 네. 그 사이에 경기도 수원, 안산, 용인, 평택, 의왕, 시흥, 오산, 군포. 그러니까 경기도 저쪽 서남부 지역이에요. 네. 그 지역에서 총 10명의 여성을 납치, 그다음에 강간, 살해했던 연쇄 살인범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본인이 이제 자백한 내용에는 7명이에요. 네. 나중에 장모하고 그다음에 자기 처하고 그다음에 저쪽 강원도 쪽에 있던 그 어떤 군청 공무원 요 3명은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나중에 포함하면 10명이 되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7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선 공무원까지는 자기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 장모하고 부인의 네 번째 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당한 6명 이제 7명 여성들을 7명 일단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직업별로는 노래방 도우미가 3명, 네. 회사원 여성이 1명, 네. 가정주부가 1명, 여대생이 2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여대생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검거가 됐던 상황은 바로 이 여대생 마지막 여대생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검거 때부터 갈까요? 아니 일단은 강호순이 이 사람의 어디 이력부터 봅시다. 네. 이 강호순이는 출생은 충남 서천 시초면이라고 그러네요. 네. 5남매 중 셋째라고 합니다. 이건 맞죠? 네. 5남매 중 셋째 맞죠? 3남 2녀. 네, 3남이녀. 네. 그러니까 5남매죠. 네. 그리고 89년도에 부여농고를 졸업했어요. 네, 맞습니다. 부여농고. 그다음에 그 부여농고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성적은 중상위 정도 된다고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은 안 갔습니다. 네. 부사관 입대를 했어요. 부사관으로 입대했는데 이놈이 웃기는 게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를 나온 그 육군 하사관이 남의 집 소를 훔쳐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네. 소도둑놈 하다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얘는 22살 때부터 이미 결혼했어요. 되게 일찍 결혼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나중에 내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사관 활동을 할 때 만난 여자하고 이제 아마 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22살 때 결혼한 그 여성, 혼인신고한 여성이죠. 그 여성하고 사이에서 그 98년도에 이혼하기까지 16살, 14살짜리 아들 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정도 같이 살았던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결혼을 총 4번을 했어요. 4번 했습니다. 네. 4번 참
이 강우순이가 워낙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물이 벌정해요. 네, 네. 그 처음에 검거됐을 당시에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막 들끓다 보니까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잘생겼다고 하고 저는 강호순을 직접적으로 면담하지 않았는데 면담했던 프로파일러들이 했던 말이 되게 호감형으로 생겼다라고 진짜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요 4명 결혼한 거는 한번 뭐 남의 여기까지 뭐 연수살인범 그 결혼 생활을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이왕 조사를 해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하사관 시절에 동거를 해가지고 1993년도에 혼인신고해서 애들 둘을 뒀어요. 그리고 93년도에 혼인신고하고 98년도 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이유는 때려서예요. 네. 가정폭력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혼하고 아들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걔들은 서천에 있는 자기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맡겨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그 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 전부터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여성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제로 강우순이한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동거했던 여성이에요. 근데 그게 네. 나중에 합의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강간은 안. 그때는 친고죄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여성하고 살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첫 번째 부인 이혼하고 이 여성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7개월 만에 이혼합니다. 그 두 번째 여성하고는. 네. 근데 그 사이에 아들을 하나 또 낳아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혼인 신고하는데 그 여자하고는 2달 만에 이혼합니다. 성격 차이로. 참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5년, 네. 그다음에 7개월, 네. 2달, 그다음 네 번째 부인. 이 사람은 2003년 11월 달에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데 예전부터 사귀던 여성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성하고는 저 안산 상록구 팔곡 일동에 거주할 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이 네 번째 부인 만나면서 어머니한테 맡겼던 남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네 번째 부인하고 같이 살게 되죠. 한 4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빼놓고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았죠. 그 이유가 아이들이 되게 이 네 번째 부인을 잘 따랐대요. 따랐답니다. 그만큼 잘해줬다라는 거죠. 네 번째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장이나 판결문에 또 수사 결과를 보면 강호순이가 결국 죽이죠. 네, 방화치사로 예. 지금 되어 있어요. 불을 질러 가지고 죽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호순이 그러니까 강호순이 살인범으로 되기 전에는 사고사로 이제 판단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가 뭐 얘기가 되게 많았던 사건이긴 합니다. 실제로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는 집안이었고요. 뭐 농사를 졌는데 꽤 크게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법 부자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난한 집도 아들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약간 폭력적인 성향은 있다고 하지만 패거나 심하게 패거나 그러진 또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판결문에는 근데 좀 다를 나왔어요. 음. 판결문에는 어머니를 음주하고 아버지가 구타했다는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판결문에는 나오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강우순이가 있었답니다. 그거는 이제 판결문에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는 좀 잘해준 것 같아요. 강우순이를 무슨 가난한 상태에서 고생시키거나 이렇게 아들을 때리거나 그런 짓은 안 한 것 같은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술 먹고 구타하고 이런 일은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강호순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다고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저 교수님, 근데 이거 조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지금 강호순이 69년생이잖아요. 69년생 맞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아니고. 절대 대부분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옛날 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고 남자들이 군림하던 건 사실이지만 군림하는 것과 여자를 구타하고 폭행하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 그거는 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담한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대부분은 그런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봐서 그렇지. 근데 예, 그런가 봐요. 맞아요. 69년생 정도고 뭐 우리 그 윗대 이렇게 나이 또래를 쭉 이어서 보면 내가 봤던 주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근엄했어요. 집에서 모가지 힘 빡 주고 자기가 왕인. 다분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가족 상황을 연출했고 그게 또 대단한 걸로 여겨졌고 당연한 걸로도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건 있다는 거죠. 그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라고 하였어도 아내를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 그거를 가부장적인 아버지 이꼬로 폭력적인 아버지하고 등치시키는 건 안 맞아요. 네. 그건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절대로. 예. 그리고 보다 보면 범죄 경력을 이제 저희가 사실 전과를 보다 보는데 예. 성 관련돼서 전과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특수절도라든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폭력과 관련된 법들은 있지만 사실 성폭행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강호순이 자신은 되게 성적으로 되게 프라이드가 강했다라고 해요. 자기는 웬만한 모든 여성들을 다 자기가 자기한테 반하게 할 수 있다는 되게 성적인 자신감. 네, 성적인 자신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성 관계도 굉장히 복잡했었고 실제로 검거될 당시에도 애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진술에 의해서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깨졌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이 증명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여성한테는 또 맞아요. 자신감이 있었고 또 주변에는 생각보다 성실하다, 친절하다는 평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강호순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끼고 아주 싹싹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강호순이의 그 두 얼굴을 못 봤던 거고요. 강호순이는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중학생 때는 그 학교 매점에서 빵도 훔쳐 먹어가지고 절도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변상하고 뭐 이랬던 전력이 있는 거 보니까 절도의 속성, 습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학교 잘 안 가고 집에서 있다가 어머니한테 혼나는 모습을 그 당시에 인근 그 주민들이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뭐 어떤 엄청나게 범생인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놈이. 예. 근데 절도를 한다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반사회적인 행동 중에 절도가 사실 되게 초행 시작 길인데요. 내가 뭔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교육을 받고 봤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 한두 사람 어렸을 때 다 한두 번씩 절도를 해본 경우도 많거든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우도. 근데 네, 많아요. 깜짝 놀랐네, 피디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너무 떨리거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이것을 대수롭게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자기가 충동 조절을 못하고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강호순이 그 앞에 좀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네. 강호순이 이제 범행을 우선 쭉 10차례라고 봐야 돼요. 9차례라고 봐야죠. 네, 9차례. 9차례인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일자별로 가죠. 네.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발생한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게 불행하게도요. 저 네 번째 부인. 네. 네 번째 부인 그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그 네 번째 부인하고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네 번째 부인이 그 아이들한테 제일 잘했다고 그랬죠. 네, 아이들이 또 가장 잘 따랐고요. 그래서 4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05년이에요. 2005년 10월 30일입니다. 네. 2005년 10월 30일 날 그 당시에 유영철이라네. 나 유영철이가 입에 배가 큰일 났어. 강호순이는 안산시 본호동.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장모 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장모 60세입니다. 네. 그 집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가지고 29살 먹었던 넷째 부인하고 장모가 사망을 해요. 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 이게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되고 그때 강호순이가 받은 보험금이 약 4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때 장모하고 그때 전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들하고 네. 본인도 같이 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처하고 장모는 안방에 있었고 본인하고 아들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하고 아들만 먼저 탈출한 거고 장모하고 그다음에 처는 질식, 가스 질식으로 사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뭐 모기향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죠. 모기향이 이때 당시가 교수님 겨울이었잖아요. 10월 30일. 네, 10월 30일인데 굳이 왜 모기향을 피웠냐? 그런 게 많이 많았죠. 근데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때 왜 이걸 관가했냐라고 검찰이 경찰한테 얘기했을 때 경찰이 이 주변에 워낙 벌레들이 많아서 모기향을 그때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은 다 있었지만 딱히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도 했어요. 근데 정황상 직접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경찰이 단순화재로 처리를 했는데 한 3일간 수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순화재로 보고 정리를 했는데 이 여동생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부인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 강호순이 입장에서 볼 때는 처제죠. 네. 처제가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 재수사해달라. 그래서 재수사 요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수사합니다. 네. 다시 수사해가지고 2009년도에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 재수사했던 사안이에요. 한 4년 흐른 다음에도 이 사건은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도 결국은 혐의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했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묻힐 뻔한 사건이에요.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죽은 사건은 묻힐 뻔했던 사건인데 아까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에서 7건의 강호순이 범행을 적발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해서 넘기니까 이제 이 검찰에서 재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험금을 받아먹은 거 4억을 그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바짝 조진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강호순이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이 두 사람을 방화치사 죄로 같이 의유를 했고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는 강호순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처하고 장모가 자기가 이 공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부인한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 그 잡혔을 때 거기 그 정선 공무원은 본인이 자백을 했던 부분인데 밝혀지지 않았다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근데 맞고요. 강호순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나머지 그 7번, 8번에 걸친 살인 사건이 강호순이는 왜 네가 그런 살인 사건을 저질렀냐, 연살인을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네 번째 아내와 장모를 불로 잃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그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복수도 하고 싶었고 내 이래가지고 범행을 하게 됐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보험금 4억을 타가지고 강호순이가 마사지 업소 차립니다. 네. 예. 원래는 직업군인이었다가 나중에는 화물 운전을 좀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자기가 장사도 하고 개업도 하는데 뭐 화재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강호순이 차린 게 마사지업이었죠. 예, 강호순이가 이왕 나온 거니까 빨리 하고 가야겠네. 강호순이가 이제 군 제대했잖아요. 네. 불명예 제대한 다음에 노점상해요. 네. 노점상 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트럭 운전해요. 이제 그래서 경기도에 골재 그 트럭을 운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98년도에 IMF 터지잖아요. 네. 이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트럭에다가 방화해가지고 사고 위장해서 보험금 받는 거를 해요. 네. 요건 몇 번 걸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또 이제 순댓국집 차립니다. 보험 사기친 돈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도 식당 방화해가지고 보험금 받아요. 네. 예, 그 식당 지가 운영하는 순댓국집 불질러가지고 거기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티코 차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걸로 또 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또 받아요. 네. 그래서 무쏘를 구입해요. 음. 무쏘. 티코 보험 사기 해가지고 무쏘를 구입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1월 달에는 그때부터 이제 안산에서 개하고 오리 농장을 하는 거예요. 축사.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003년도 11월이 어떻게 보면 강호순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음. 안산에다가 개하고 오리 농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개 오리 농장하면 개를 사육하고 오리를 사육해서 그거를 그냥 파는 걸로 인식하잖아요. 네. 부화시키고 뭐 저 새끼 그 늘리고 이게 아니에요. 강호순이는 거기서 도축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개를 잡아가지고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목조르는 방법으로 올가미로 이 개 도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서 금지된 네. 도축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개를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갖다가 팔아먹는 그런 그 개 도축업을 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개 사육업이 아니라 개 도축업.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에 나 이 사건 하기 전에 이 사건 담당했던 그 형사하고 통화 좀 했었거든요. 그 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주민들한테 탐문 수사를 했더니 2003년 11월 그 개농장을 하고 개 도축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그 강호순이의 눈동자가 자꾸 이상해지게 변하는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도축을 하면서 동물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올가미로 목 졸라서 죽이고 그러면서 쾌락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게 처음에 강호순이 그 살인을 할 때는 시체손이 없었어요. 근데 점차 갈수록 시체손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처럼 본인이 어떤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한 그 방법들이 더욱더 잔혹해지는 거고 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된 거죠. 깨어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개를 계속 도축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눈동자가 자꾸 이상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개농장도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5년도에 개값이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니까 그게 이제 2005년도 이제 그 10월경에 장모하고 네 번째 부인 방화 살해한 것 같아요. 그 즈음에 그리고 이제 그때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래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완전히 그 결정돼.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이 자꾸 수사하고 그러니까 개농장을 없애버리고 다시 화물차 운전을 합니다. 화물차 운전을 이제 하고 07년도에 이제 그 내사 종결이 돼버렸어요. 부인하고 죽은 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4억 8천을 받아요. 4억 8천 받아가지고 그때 에쿠스 타는 거예요. 네. 그때 에쿠스를 사가지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수원 권성구 당수동에 있는 축사를 임대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소돼지를 기릅니다. 소돼지를 기르고요. 그때 소돼지 기르면서 거기다 투자한 이유가 그 인근이 개발될 거라는 걸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토지보상금을 노려가지고 또 그 인근 그 투자 형태로 하고 군포시 쪽에도 양봉을 또 쫙 해놨어요. 근데 그 강호순이가 양봉한다고 갖다 놓은 데가 또 개발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호순이가 어떤 이권에 굉장히 그 밝은 놈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지금 계속 어쨌든 화재를 내서 계속 그런 화재보험 식으로 살아온 타먹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고 내서 사고보험 타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살해까지 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호순이한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 아까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장모하고 넷째 분이잖아요. 그게 네. 05년 10월 30일인데 두 번째 사건은 2006년 12월 13일 사건입니다. 군포시 산본동에서 배모 씨라고 45살 먹은 노래방 도우미예요. 네. 이 여성을 화성시에 있는 그 도로에서 유인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그 군청은 나중에? 그거는 이제 음. 그 최후에 네네네. 마지막에 하려고. 네. 그럼 그 군청도 아예 미리 얘기하고 갈까요? 뒤늦게 밝혀진 거지만 이제 06년 9월 7일자 사건이 있어요. 그게 06년 9월 7일자 사건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네. 강원도 정선군청 군수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에요. 네. 윤모 씨라고 23살 먹은 여성인데 이 여성을 이 2월 18일 날 저 시체 발견하게 되는데 09년 2월 18일 날 그러니까 3년 뒤에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성을 저 똑같은 방법으로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살해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경찰에서 밝힌 게 아니고 검찰. 송치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밝힌 겁니다. 네. 이 여성은 그 09년도 2009년도 2월 18일 그러니까 한 3년이 넘은 상태에서 영월 동강변에 있는 절벽 그쪽에다 던져놓은 거를 사체를 찾죠. 네. 네. 원래는 그 강호수는 그 뒤에 사건은 모두 다 사체를 안매장을 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절벽에다가 미른 거죠. 예, 네, 절벽에다가 한 거고 이 사건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 됐습니다. 지금 경찰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난 이후에 오빠는 그 경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말이 있어요. 오빠가 너 강호순이 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내 동생을 죽이고 했지만 나는 네 가족을 위해서 경찰한다고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두 번째 사건이 검찰에서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지만 두 번째 사건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이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네. 06년 12월 13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도미 배모 씨를 화성시 도로 근처에서 납치해가지고 강간하고 꼭 그 스타킹으로 교사를 했더라고요. 그 피해자의 그 네, 소지품으로. 화성연살인 네. 사건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강호순이 그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얘기 말이 나왔었어요. 화성 사건이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네. 화성 일원에서 발생했는데 그때 피해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가해자가 이 범인이 지금 화성 사건 범인 우리가 못 잡았지만 그놈이 범행할 때마다 꼭 두 번째 살인 사건에서만 드라이버 하나 갖고 온 거 나와요. 드라이버 이 범행 도구는 그 이외에는 피해자의 브레이저 끈, 스타킹, 목도리 아니면 그 브라우스나 내복을 꽈가지고 그거 만드는 걸로 목을 졸라서 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우순이도 꼭 지금 7개 사건을 쭉 얘기하다 보면 그 스타킹이 제일 많거든요. 피해자의 스타킹. 그래서 강호순이가 한때는 화성연살인범이라는 말도 돌았죠. 근데 이게 뭘 의미가 하냐면요. 보통은 흉기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나 연쇄살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흉기라는 부분은 자기한테 무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피해자의 소지품을 이용한다라는 건 본인이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이용한다는 건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고 자기 흉기를 자기가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랬을 때 첫 번째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이 상상을 했거나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랬을 때 강호순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자신만만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믿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 교수님이 아까 말씀했던 도축이라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가 강호순이 수법은 호위동승이에요.
사실 여성들이 남성이 차 세워놓고 태워줄게 타세요 하면 덥석 남자 차에 탈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호순이는 우선 태워줄게 하고 내려서 보이는 얼굴이 꽃미남이에요. 호감이 아주 가는 얼굴. 그리고 일부러 그 차 안에 그 불 같은 것도 실내등도 켜가지고 차 앞에 무쏘나 에쿠스 앞에 사진들을 잔뜩 붙여놨는데 가족 사진. 그다음에 저 시벨리안 허스키 그 개더라고요. 그 개하고 다정스럽게 껴안고 찍은 사진. 이런 게 그 차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물을 내리고 태워드릴게요 할 때 여성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그 위치에 둔 거예요. 내려서 흔들리는 것도 그렇고 네. 거기에 보면 가족 사진. 아주 호감이 가는 그 선량한 얼굴에 가족 사진, 그다음에 강아지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게 보이니까 여성들이 이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끼가 돼서 유인하는 그 어떤 수단이 돼가지고 덥석 타면 이제 사망하는 거죠. 강간 나가고. 그 이제 또 다음 사건은 조금 전에 했던 게 06년 12월 13일이잖아요. 네. 불과 11일 만에 또 합니다. 네. 06년 12월 24일이에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네. 수원시 화서동에서 사건을 벌이키는데 이것도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노래방 도우미들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 같아요. 늦은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노래방 도우미들이 나오는 시간대에 이제 그 태우는 형태로 아마 범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때 노래방 도우미도 박모 씨라는 37살 먹은 여성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여성도 요 앞전에 화성 저 도로에서 성관계하고 그 죽인 여성은 비봉 IC 터널 부근에다 묻었거든요. 그 근처에서 살해를 해요. 글로 끌고 가서. 이것도 역시 스타킹으로 살해해요. 화성시 비봉면에서.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이듬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안산시 사사동에서 야산에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 여성은 그게 이제 그 강호순의 첫 번째 그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게 그 발견된 경위가 뭐였냐면 그 깊게 묻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공사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 발견을 해서 그 발견했는데 이미 사체가 많이 그 부패가 됐죠. 네, 동물에 의해서 훼손도 되어 있고 부패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스타킹으로 목 졸라져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게 타살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였고 맞아요.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06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그 노래방 도우미를 지금 죽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로 넘어갑니다. 07년 1월 3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새 밑에 이때도 화성시 신남면 이때 버스 정류장에서 유인합니다. 네. 화성시 신남면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원인데 여성분이네요. 박 씨인데 52살이에요. 네. 아마 그 인근에 있는 공장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은. 이 여성을 이제 무쏘에 태웁니다. 무쏘. 무쏘에 태워가지고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강간하고 스타킹으로 살해하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화성시 삼화리에 있는 야산에다가 갖다 묻어서 2009년도 1월 30일 날 이제 전체 발굴할 때 같이 발굴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발굴되는 거죠. 네. 위치가. 그래서 07년 1월 3일 날 이제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7년 1월 6일이니까 3일 만입니다. 또 하나 3일 만에 안양시 관양동이에요. 네. 여기서도 노래방 도우미를 노립니다. 37살 먹은 김모 씨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이 무쏘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강간하고 넥타이로 살해해서 안양에서 꼭 화성시로 가요. 사체를 유기할 때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공터에다 갖다가 그 묻었는데 거기에 지금 골프장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노래방 여성 그 도우미.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바로 다음 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세상에 07년 1월 6일 날 노래방 도우미 살해해서 넥타이로 살해해서 갖다 묻어놓고 그 다음 날 07년 1월 7일 날 그 다음 날 이번에는 수원시 금곡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자꾸 옮기는 케이스예요. 금곡동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입니다. 연 씨의 20살. 네. 그러면 한 대학교 2학년 정도 됐나요?
네, 저 처음 피해자 사진 받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고 애띄어 보여서. 그래요. 연모 씨인데 20살 여대생인데 역시 무소차에 태워가지고 타이즈로. 그러니까 아마 이 여대생이 타이즈를 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킹이 아니고 타이즈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곡동 그 주변에 있는 황구지천 거기에다가 그 묻었고요. 이것도 2009년 1월 30일 사체 전부 찾아낼 때 찾았습니다. 네. 이 사건도 찾았고요. 그 다음 사건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한참 냉각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2008년, 예, 08년 11월 9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근 2년. 네, 거의 2년. 그렇죠. 한 네. 2년 가까이 시간이 쫙 흐른 다음에 2008년 11월 9일 날 이제 수원시 당수동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버스 정류장에서 주부예요. 이분은 김모 씨라고 48살 먹은. 이분은 에쿠스. 네. 에쿠스에 태워가지고 그때는 손으로 목을 잘라서 죽는데 액살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안산시 성포공원 야산에다가 묻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2009년 1월 30일 날 같이 찾을 때 이 사건도 그 시체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08년 11월 9일 날 했잖아요. 네. 이것도 가까워요. 08년 12월 19일 날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입니다. 네. 08년 12월 19일이니까 11월 9일 날하고 12월 19일이니까 한 달 한 10일 정도 한 40일 만에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군포시 대암이동입니다. 거기 그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가 이제 군포 보건소 앞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여대생입니다. 안 씨 20살이에요. 에쿠스에 태우죠. 그리고 역시 피해자의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다음에 화성시 매송면 원리 공터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묻었는데 그 이제 이 여대생의 시체는 09년 1월 25일 날 찾습니다. 네. 다른 거는 1월 30일에 주로 찾는데 한 5일 먼저 찾아요. 이놈이 이제 아마 이거부터 얘기한 거예요. 최근 거라.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강호순이가 검거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때 여대생의 현금 70만 원 훔치고요. 네. 그다음에 카드를 훔칩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 훔친 걸 가지고 돈을 인출하게 되죠. 강호순이가. 근데 그 앞에 사건은 그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절대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다 맞아요. 소각을 하거나 다 유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여성 피해자의 카드는 사용을 한 거죠. 인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교수님 보셨어요? 이 인출할 때 어떻게 강호순이 갔냐면요. 가발을 써요. 맞아요. 네,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썼었나요? 아마 그래가지고 모습이 진짜 되게 해괴망측해요. 이 새끼가 사실은 이 사건 난 이제 이게 가능하면 피해자들 그냥 살해한 정도 그냥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그냥 묻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강호순이의 특별한 수법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이때 완전 나체를 만든 다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이게 진화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네. 그동안 쭉 강도 살인을 하다가 살인 강간을 하다가 완전 나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불태웠어요. 네. 그리고 안매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호순이의 특별한 어떤 그 수법 바뀌는 과정에 마침 검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검거가 된 계기인데 실종 지점에서 현금이 인출된 지점이 나왔어요. 그 실종된 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건소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돈이 인출된 저 은행 그 지점이 있었어요. 요 사이에 노상에 이 CCTV가 쫙 있었잖아요. 네. 요걸 판독한 거예요. 경찰. 네. 이 그때 판독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판독을 말도 많이 못했습니다. 했대. 예. 제가 그때 수사기록 보니까요. 와, 예.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의 몇 날 며칠 세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실종 지점, 돈이 인출된 지점 그 상당히 먼 거리를 통과한 모든 차량, 그다음에 그 차량 소유주를 전부 찾아요. 네. 그래가지고 강호순이도 거기서 특정이 됩니다. 네. 에쿠스 때문에 특정이 돼요. 사실 그 강호순이 특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엔 차량이 특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차량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차량을 특정을 했는데 에쿠스였는데 그 에쿠스 소유주가 사실은 그 강호순이 아니라 맞아요. 강호순의 엄마였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운전자를 확인해 보다 보니까 소유주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강호순이었던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차량 소유주를 어머니가 나왔고 강호순이 어머니가 나오고 강호순이 어머니를 대상으로도 그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탄다. 네. 자기 아들이 이런 살인범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아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강호순이가 특정됐고 강호순이가 특정되니까 경찰이 당연히 주거지로 가서 차하고 이걸 수색을 하겠죠. 네. 그거 하기 직전에 강호순이가 2009년 1월 24일 날 05시에 그때가 2009년 1월 24일이거든요. 네. 에쿠스하고 무쏘를 방어해 버립니다. 증거인멸하려고. 네. 지 차를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인멸하겠다는 의도가 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009년 1월 24일 날 오후 5시에 긴급 체포해 버리는 거예요. 강호순이를. 근데 여기서 경찰이 의문점을 가진 게 있어요. 분명히 범행 만약 이 한 사건이면 에쿠스 차량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쏘까지 같이 차량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쏘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범죄가 이게 하나만은 아니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납치를 해서 호위동승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납치를 해서 실제 살해한 케이스들이 그 앞에 서남부 경기 서남부 일대 사건을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해자가 안매장돼서 봤을 때 그때도 그 스타킹이 목에 조여 있다 보니까 똑같이 두 번 동일수법이잖아요. 동일수범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쇄살인범이구나라고 수사를 시작을 한 거죠. 여죄를 판 거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수절도등 구범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09년도에 수사본부 설치돼 가지고 이게 군포 안산 그 상록서 경기 이청 뭐 그 해가지고 이 수사본부 설치돼 갖고 진짜 그때 조현호가 청장하던 시절이거든요. 내 기억하거든요. 조현호가 경기경찰청장 하다가 그때는 경기경찰청이 경기 북부 남부가 안 나눠졌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냥 경기경찰청에서 조현호가 하고 그리고 조현호가 서울청장 갔다가 경찰청장 됐죠. 네. 예. 실제로 저도 이때 이 사건 때 제가 그 초년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범인 잡히기 전에 앞에 그 2008년도 사건 말고 2007년도 사건들 앞 사건 2006년 5년 6년도 사건 6년도 7년도 사건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건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분석해 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런 피해자를 어떻게 데리고 갔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피해자 특징들, 오차기 상태라든지, 뭐 선호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핸드폰이 꺼진 시점이 어디냐, 막 이러면서 엄청 그 프로파일링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이 검거가 돼가지고 얘는 살인, 그 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이거는 네 번째 부인하고 장모하고 이제 불질러 가지고 살해한 그 죄명이에요. 이건 살인죄보다 뭐 형량이 더 큽니다. 그다음에 존속살해니까 장모니까 존속이죠. 존속살해에다가 그다음에 강간했으니까 성폭력 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죄명도 이제 많이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이제 보니까요. 개농장 관련돼서 얘기가 꽤 있어요. 개농장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개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개하고. 그 다음에 참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시벨리안 허스키가 도축용 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벨리안 허스키 같은 경우도 사진 찍고 바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쿠스나 무쏘의 시벨리안 허스키 껴안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 개는 나중에 경찰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봤어요. 그 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이미 그 도축을 해서 잡아 먹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시벨리안 허스키가 버리고 뭐 이런 개들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몇 마리를 길렀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에 그 강호순이가 먹이도 안 주고 이 방치하는 바람에 전부 다 굶어 죽은 아사 상태에서 이 동사 얼어 죽은 상태에서 다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때는 거의 돌보지도 않았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허스키 사진 거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 엄청 이렇게 안고 많이 나온 떴어요. 사진이 안고, 많이 안고 떠서 뜬 거. 네, 그때 그 사진이 되게 많이 나왔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진 보면서 얼굴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엄청 그 이 개농장 주변에서는 좋은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우리가 했던 보험 사기 엄여인하고 유사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까 하는 게. 피디님도 얘기하시는데 이 사건 딱 봤을 때 엄녀인 생각났다. 그렇죠. 엄여인 같은 생각이 딱 나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 심어주고 결국 하는 짓은 뒤에서 개 도축하고 개랑 아주 이쁜 척 사진 찍고 사진 찍자마자 죽일 수 있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 자식들 관련돼 가지고 기가 찬 얘기 했죠. 얼굴 공개하려고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나가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얼굴 공개하냐고 지랄했던 놈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엄청나게 자식 교육 잘 시키고 관심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은 용돈이나 주고 거의 애들도 방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중적인 그 어떤 이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강호순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생긴 얼굴에 차 안에다가 개 사진, 가족 사진 두고 그걸로 여성들 호위동성 유도해가지고 그냥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타면 조금 있다가 바로 위치가 꺼져버렸어요. 휴대폰이.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성들을 제압해가지고 휴대폰 바로 끈 거거든요. 예, 그러고 얘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 한 거 있어요. 죽이려고 내가 마음 먹은 날은 반드시 주겠다. 뭐 다른 이유 없다. 나는 오늘 죽여버리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나갔으면 일단 걸리면 주겠다. 그 여자 중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싫지 않았던 여자들도 많다. 나하고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진짜 친밀감이 가는 호감 가는 여성들도 있기는 했다. 그 10명 중에 뭐 10명 중에 장모하고 넷째 부인은 빼더라도요. 8명 중에는 호감 가고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날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이죠. 실제로 노래방 도우미분들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시간이 가고 나서 꺼졌어요. 휴대폰이 그랬을 때는 아마 서로 대화를 하거나 그렇죠. 본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도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고 보통 어떤 이제 뭐 호위동승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태웠던 버스 정류장에서 조울해서 태웠던 분들의 피해자분들의 핸드폰은 좀 일찍 꺼졌던 상황이었었어요. 아마 그때 반항이 시작됐고 그렇죠. 가는 방향과 다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반항을 하고 반항하면 이제 제압하고 휴대폰 끄고 먼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강호순 말 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죽이고 싶어서 죽였고 순간순간 드는 살인 충동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순순히 차에 올랐을 뿐이다. 내가 슬퍼해야 되나? 안 탔으면 안 탔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책임을. 네. 그다음에 성폭행도 아니었고 자기 범행 목적에 대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난 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식의 말들을 했다고 해요. 이 강호순이의 조사 태도는 불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프로파일러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이게 면담했던 정말 눈을 아주 톡톡히 마주치면서 아주 능글능글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남자로 만약에 바깥에서 만났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고 눈빛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또 통화한 그 담당 형사는 패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냥 조사하는 과정에서 패 죽여버렸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렇게 불성실하고 괘씸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찰이 검거돼갖고 조사를 받는데도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처먹더라는 거예요. 이제 유치장에 입감이 되면 관식이 있고 사식이 있어요. 네. 유치장에서 그냥 지급하는 건 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나오는 돈이죠. 그거는 이제 뭐 단무지 몇 개에다가 먹을 게 별로 없죠.
약간의 보리밥에다가 요즘엔 보리밥이 뭐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사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식은 뭐냐면 본인이 돈 주고 사 먹는 그 밥이에요. 이제 그거를 시키면서 일단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 경찰서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공급을 해요. 그걸 밖에서 그냥 구입해가지고 들어와서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 자체 내에 있는 식당에서 공인된 식당 인정할 수 있는 식당에서 만드는 밥을 사식을 돈 주고 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처먹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한테 조금 친절하게 해주는 형사한테만 조사를 받았대요. 지한테 조금 추궁하고 뭐 떽떽거리는 그 형사가 있으면 아예 말도 안 하고 진술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입을 봉하고. 그래서 굉장히 미운 범인 중에 하나. 그런데 이 연살인마가 여자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여자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여자든지 꼬실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꽝꽝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모가 어떤 수준인지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왜 테디 번지랑 계속 비교가 되냐면 테디 번지 자체가 아주 호남형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여자들을 쉽게 대하고 되게 자기가 속임수라든지 교묘한 말로 굉장히 많이 여자들을 소위 말하는 꼬드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들을 강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간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나의 뭐 실력 발휘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그렇죠. 하는 거죠.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성 이빨 물어 뜯어가지고 치열로 검거되죠. 치열 자국으로. 네. 예. 근데 뭐 범행하기 위해서 깁스하고 한 일화는 유명해요. 네네. 뭐 그런 거 등등. 그 테드 번디는 언젠가는 우리가 아마 제프리 다머나 테드 번디나 뭐 등등해서 한 번 정도는 다룰 기회가 있겠죠. 네. 그 그러니까 외국 범죄자들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연쇄 살인범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FBI도 어떤 프로파일링이라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생기게 됐고 연쇄 살인의 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사실 그럼요. 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래방 도우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세 분이나 있어요. 네, 예. 피해자분들 중에. 근데 회사원이었거나 학생이었던 경우는 바로 다음 날이나 당일날 다 가족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바로 돼요. 예. 근데 도우미분들은 늦게는 일주일, 빨라야 5일 후에 실종 접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범죄적인 상황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되게 많이 또 했던 아니면 면식, 가까운 지인들이라든지 직업적 특성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간과된 점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뭐 설명드리지만 그린리버 사건 그때 그 범인 같은 경우도 게리 리치웨이죠. 그 경우도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이나 아니면 율락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 그런 여성들이 없어져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회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했던 거거든요. 네. 이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약간은 좀 아쉬운 단면, 아픈 단면이기도 해요. 노래방 도우미 분들 좀 아플 것 같아서 나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세 분은 실종 신고가 뭐 많게는 한 달.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찾지 않고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의 어떤 아픈 단면을 보여주기는 하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런 감성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놈 있잖아요. 형사한테 오늘 들은 얘기만 몇 개 정리해 온 거예요. 네. 이 새끼가 스스로 나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왜 네가 사이코패스냐고 물어봤더니 죄책감도 없고요. 난 죽여봐야 뭐 죄책감도 안 느끼고요. 뭐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러면서 떠드는데 지가 보니까 지 스스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한테 많더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형사한테. 그래서 형사들이 기가 막혔다고 이런 얘기 했고요.
이 새끼는 그 검거됐을 때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11억입니다. 돈도 많은 새끼예요. 물론 다 맞아요. 보험 사기예요. 네. 예, 그게 한 11억이고 자식 걱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얼굴 공개하면 이게 강호순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강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 8조 2인가 얼굴 공개 조항이 생긴 겁니다. 네. 강호순이 때는 이 새끼의 얼굴 공개를 못했어요. 그때까지 법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인권위에서 난리 쳐갖고 얼굴 공개 못해서 했던 거고 이때 이 새끼가 얼굴 공개하려고 하니까 일부 언론 몇 군데에서는 언론을 내다가 했어요. 중앙일보, 조선일보 몇 군데에서 했을 거요. 아마 제 기억에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강호순이가 난리 쳤습니다. 난리. 내 얼굴이 공개되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공개하느냐. 이 난리 치는 바람에 그 언론들도 그 깜짝 놀래갖고 싹 다 그 이후로는 안 했어요. 그러니 살인자의 자식으로 내 자식들이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쳤던 이런 놈이고요. 이놈은 그 수감 생활하면서 이 조각을 잘한대요. 조각. 그건 거의 맞아요. 뭐 모범수. 전문가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노역도 안 하고 이거 노역 안 하잖아요. 이거 저 무기수 저 이런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 조각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실제로 본인이 면담할 때 12명하고 결혼하는 게 목표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12명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강간 후에 기분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스타일 알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스타일 잘 알지 않냐? 내가 뭐 이런 거에 만족을 하겠냐? 이런 식의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건 기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풀로 듣진 않았는데 그만큼 그 얘기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죄책감도 없고 자신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감을 자기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자 하여튼 관련된 여자 이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조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입 딱 그 봉하고 말 안 할 때 꼭 여자로 먼저 접근을 했대요. 네. 형사들이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놈의 관심사를 여성의 어떤 얘기로 해서 실컷 떠들게 들어주면서 하나씩 접근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니까 그 강호순이가 여자에 집착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놈인 거고 아까 나왔네요. 아까 얼굴 공개 곤란해 이게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지면에다가 싣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도 얼굴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게 뭐 인권위에서 막 권고를 하죠. 네. 이건 안 된다고 비공개하라고. 그 바람에 그 이후로 언론들도 강호순이의 얼굴을 이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가리고 안 했던 겁니다. 네. 강호순 사건 되게 사실 간략하게 알아봤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별의별 이야기 스토리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범행 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범행 수법 자체는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피해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공통점이 있고 고르는 자신이 어떻게 하는 패턴도 분명히 있는데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고요. 그 냉각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좁아요. 그 앞에는 좁은데 뒤엔 또 공백기가 이만큼 있고 다시 또 좁아지고 이런 자기만의 패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심리검사가 나왔는지라든지 또 이런 강호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떤 건지 그리고 사실 숨겨진 말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장모하고 철을 살했던 사건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밝혀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차후에 또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가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교수님? 네. 강호순 사건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강호순의 좀 더 깊은 내면과 심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강호순 사건에 숨겨졌던 것들, 이 강호순이 한국 범죄사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한국의 살인 사건 할 때마다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한 주 편안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